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이렇게 정각은 내에서 법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 여기 오신 여러분을 뵈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처님 법문하는 스타일은 대기설법인데 그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눈높이 교육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올 줄을 알아야 제가 눈을 맞출 거 아니에요. 콧등은 맞추기가 쉬운데 눈 맞추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일방적인 어떻게 보면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재미없더라도 특별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불교와 양자역학이라는 건데 왜 이거에 관심을 가지냐면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불교를 전한다는 것, 우리 동국대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전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사를 쭉 보면 불교를 연구하는 연구사는 대개 그 시대와 상황과 장소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전달되는데 우리 불교학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의 불교는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시대의 불교일까 늘 고심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제가 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대부분 그러듯이 초, 중, 고부터 해가지고 과학적인 교육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송시대 7, 8세기에 중국에서 농경사회에 정립된 불교 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유교, 도교 이런 거 본격적으로 공부해 본 분 없죠? 그러니 그 식으로 전해서는 소통이 잘 안 돼요. 왜냐? 여러분들은 문과계열은 사회과학,
이과계는 자연과 과학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대단한 원석이 있는데 이 원석을 어떻게 가공할까? 그 방법의 하나로 저는 이제 과학과 불교와 이런 걸 어떻게 한번 같이 공부해 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글에서는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에 좀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니까 지루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종교의 모든 종교의 목적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고등락입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해요. 잘 사는 시절, 잘 사는 나라에서는 대개 보면 종교 인구가 감소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회일수록 종교가 더 힘들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고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서 락의 세계로 갈까? 이게 모든 종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이상을 구현하는 방법은 모든 종교에서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기독교를 예를 들어 봅시다. 기독교는 야훼, 그걸 음사로 해서 여호와, 그걸 개신교에서는 하나뿐이 없다는 걸 강조해서 하나님, 천주교에서는 하늘님을 따와가지고 하느님으로 부르지만 이 절대대한 믿음을 통해서 아까 말한 이고등락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불교는 아주 방법이 달라요. 예를 들어 부처님 믿어가지고 뭐 하금계에나 토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종교는 아닙니다. 그럼 불교는 뭐냐?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고진밀도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면 이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그럼 기독교식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천주교 신자라면 성당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느님한테 구원을 그것을 벗어나라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요청하는 거예요. 개신교 신자는 교회에 가서 동일한 일을 합니다. 그럼 불교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쳤는지 그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관찰합니다. 파악하는.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원인을 해소하는 여러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걸 찾습니다. 그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실행하는 것. 이게 고진밀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어렵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그 현실을 벗어나는 그 세계를 우리가 추구하지만 그 방법은 불교와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나 이런 종교하고 확연히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불교 같은 경우에 고진밀도엔 크고 이 현실, 지금 여기에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아는 것, 관찰하는 것, 이게 출발점이라고 보니까 같은 종교적인 맥락 속에 묶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방법은 뭐냐? 불교는 기독교나 무슬림이나 이런 종교적 그런 방법론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관찰을 제일 중시하는 그런 것, 사실과학, 특히 자연과학하고 같은 방법론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불교도 그렇죠. 길의 첫 출발점이 뭐냐면 팔정도 첫 출발점이 뭐냐면 정견입니다. 이거 보는 거예요. 수행 방법 중에 한때 대단히 인기가 있었던 그 수행 방법 이빠사나 의미도 보는 거예요. 우리 그 조계종을 보면 조계종의 핵심 모토 그 중에 마지막을 이루는 게 뭐냐면 긴성성불입니다. 이때도 보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는지 관찰하는. 이 관찰은 과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세포학, 현미경을 통해서 세포를 관찰하는 걸로 출발해요. 천문학, 별자리를 관찰하는 걸로 출발해요. 물리학, 물질을 관찰하는 걸로 출발해요. 그런데 그 방법도 또 동일해요. 예를 들어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떻느냐? 가장 작은 단위, 가장 쉬운 단위, 가장 잘 알 수 있는 단위로부터 출발하고 여러분은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장 잘한다는 것.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나는 이것만큼 가장 잘한다.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나 자신. 나 자신만큼 잘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20년 산 사람은 20년간 함께 왔잖아요. 장점과 단점. 뭘 내가 숨기고 있는지, 뭘 드러내려고 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나는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은 누굽니까? 생명체란 말이에요.
생명체는 뭡니까? 이 자연의 일부예요. 자연은 뭡니까? 이 우주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잘 관찰해서 이걸 우주 삼라만상에 적용하는 그런 방법을 택합니다. 그런데 과학도 똑같아요. 지난번 코로나 나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 지금 현실에 어떤 바이러스도 뭐 수십 수백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바이러스가 지금 인류를 괴롭히고 있느냐. 그걸 찾고 이 바이러스가 어떠한 백신이 통하는지 처음에는 3,000명, 다음에는 5만 명, 다음에는 30만 명. 이래서 전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 듯이 동일한 방법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를 잘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교의 방법론을 찾는다는 것은 과학의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졸립지 않죠? 이런 거 하면 가장 큰 적이 여러분이 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솔직히 대놓고 주무세요 이 말하고 하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정각이니까 그 말을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불교 자연과학, 특히 여기서 강조하는 자연과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연구 대상이 다릅니다. 과학, 특히 물리학이 다루는 것은 물질을 다뤄요. 물질. 예? 불교는 마음을 다룹니다. 마음을. 그러다 보니까 종래에 예를 들어 물리학이라든지 불교가 접점이 없었어요. 물리학에서 뭐 마음을 뭐 물리학적으로 다룬다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고전 물리학 이런 데서. 왜냐하면 다르거든. 다른 이유가 뭐냐? 아예 정의부터가 달라요. 예를 들어 물질을 뭐냐? 여러분이 뭐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이나 이런 거 다 쳐보면 물질이 뭐냐 하면 정의가 딱 두 가지로 나옵니다. 여기에 뭐 뒤에 그 소스를 안 해서 이게 법에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요새 회의가 너무 많아서 급하게 초작에 오니라고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철저가 어디요? 이런데 그 시비 걸리면 여러분이 보호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질량이 있는 거, 그 다음에 특정 공간을 차지하는 거, 이 두 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물질. 마음은 질량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 질량이 있어요,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씁니다. 오늘은 마음이 무거워. 이런 말을 쓰죠. 뭐 좀 심각한 상황을 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자기가 어떻게 좀 해줄 수도 없고 이럴 때 마음이 무겁다는 건 마음이 실제 질량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메토릭이라고 합니다. 수사, 언어적 수사. 그리고 마음이 특정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은 물질, 마음이 평행선을 달리듯이 양쪽으로 흩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상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 10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이 이 과학, 물리학 이런 데서 발생했습니다. 근 100년 내에. 물질을 연구하다 보니까 물질은 뭐냐? 쪼개 보니까 분자고 또 쪼개 보니까 원자고 그래서 한때는 원자가 물질의 기본 단위로 모든 걸 구성하는데 이 원자도 무게가 있거든요. 질량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더 쪼개 보니까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기술이 점점 더 발달하다 보니까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도 깨뜨릴 수가 있게 됐어요. 예를 들어 양성자는 업 커크 두 개, 다음 커크 하나. 중성자는 다음 커크 두 개, 업 커크 하나. 이렇게 깨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커크나 전자 등 이런 걸 양자라고 부르는데 옆에 양자의 표준명 아하는 뭔지 아세요 혹시? 아하라는 데서 만든 겁니다. 유일하게 출처를 밝힌 거예요. 아하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나와냈는데 양자가 됐단 말이에요. 양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물리학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 여기서 나오는 어크크 다운크크들을 비롯해 가지고 전자나 강자나 이런 양자는 뭐냐? 질량이 없어요. 질량이 없어요.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이 특성을 보면 양자는 질량을 가지지도 않고 카이스트 김갑진 교수라는 분이 밝혀놓은 거에 따르면 이분이 직접 밝혔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가져왔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유튜브를 보고 박은 건데 예를 들어 전자 같은 이런 거는 뭐냐? 입자와 파동 이 두 가지 특성을
이 중첩되어 있는데 같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같이 있냐? 99.99999 삐둘기 아닙니다. 해가지고 38번째 구 가는 퍼센트는 파동이고 0.00000 해갖고 38번째 가는 그까지는 뭐냐면 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파동이잖아요. 그죠? 0.01%만 해도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0.00000 그것만 입자니까. 그러니까 파동이란 파동. 파동적 입자 성질. 그러다 보니까 파동은 뭡니까? 특정 제한된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는 결국은 뭐냐? 이 물리학에서 지금까지 따르고 정의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해왔던 물질이 아닌 것이 됐단 말이에요. 더 이상 물질이 아닙니다. 저기 고전 물리학에서 정의한 그런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러면 질량이 없는 이런 양자가 어떻게 질량을 가지는가? 이런 당면 가지가 생기죠. 이게 근 한 10년 전쯤인가 크게 단순히 물리학계뿐 아니고 뭐 신문 방송에서 대서특필한 힉스라는 입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의 입자라고 들어봤죠?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입자, 양자 이거는 각각은 무게가 없는데 이 힉스와 결합함으로써 무게를 가진다. 이게 이제 물리학의 새로운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한간에 결합하기 전에는 무게가 없다. 다른 말로 고전 물리학에서 말하는 물질이 아닌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차라리 이 양자라는 거는 그러면 오히려 우리 불교, 특히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마음과 정확히 같은 맥락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승불교, 이 마음이라는 것도 불교에서 굉장히 다차원적인 의미가 있어요. 불교를 공부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 불교의 기본이 되는 산스크리트라는 언어가 죽은 어란 말이에요. 죽은 어다 보니까 이 어의 수가 부족해. 그러니까 한 말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써버립니다. 예를 들어 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색이 물질도 될 수 있고 이 색 동일한 용어를 해가지고 보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동일한 맥락으로 우리 육신도 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색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게 뭐냐 하면 마음입니다. 마음. 이때 대승불교에서의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은 뭐냐? 우주 삼라만상을 이루고 있는 흰 상황이자 힘이 이게 뭐냐? 대승불교에서 가장 넓은 단위로 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한 찰나로 딱 찍으면 이걸 법이라는 말로 부르고 한 찰나에서 한 찰나로 이동하면 행이라는 걸로 부르는데 법은 현상이고 행은 뭐냐? 한 찰나에서 한 찰나로 가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을 이루고 있는 현상이자 힘. 이게 대승불교에서 마음이라는 건데 양자역학에 가서 이 세상 우주 삼라만상은 뭐로 이루어지냐? 양자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정확히 같은 맥락이 됩니다. 이때부터 어떠냐? 불교와 양자역학, 물리학이 소통할 수 있는 가교가 생긴다. 가교가 동일하니까요. 우주 삼라만상을 이루고 있는 거 불교에서는 그걸 마음이라고 하는데 양자역학에서는 그걸 양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양자가 상호작용을 하면 이게 실체가 된단 말이죠. 원자가 되고 분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거시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대승불교에서는 이 마음이 상호작용하면 이걸 불교 용어로는 영기라는 말을 씁니다. 영기. 그러면 이게 중생의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중생의 세계가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세계입니다. 같은 패러다임으로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면 마음은 양자냐? 양자가 마음이에요. 만약에 마음이 양자이고 양자가 마음이라면 불교는 2500년간 마음이 뭔가에 대한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단순히 불교가 그냥 불교가 아니고 첨단 과학의 선구주자로서 그곳에 다양한 소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도 그럴 거예요.
그 종교 이런 걸 공부하면 가장 당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불교를 공부할까? 2500년 전에 뭐 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서가세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하더라도 사회가 얼마나 바뀌었어요? 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교를 우리가 공부할까? 불교를 진정으로 공부한 사람은 그런 그에 대한 의문을 표현하는데 다른 종교들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양자라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 예를 들어 생각도 양자지 않느냐. 그러면 물리학에서는 이런 겁니다. 아직 물리학에서는 이 양자 구동에 대해서 잘 몰라요. 실험을 통해서 그게 그렇다는 건 알지만 그것이 무슨 원리로 움직이는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물을 끓이면 100도씨에 끓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물을 끓이니까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100도씨고 저곳에서 물을 끓여도 100도씨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은 100도씨에 끓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또 다른 각도로 질문해가지고 물은 왜 90도에 안 끓고 110도에 안 끓고 100도에 끓는가?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왜 100도에 끓지? 지금 물리학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해 보니까 그렇는데 왜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많은 단서들이 우리 불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양자인 근거가 있을 수 있는가? 지금 찾고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 그럴듯한 근거를 찾았습니다. 처음은 뭐냐면 AI입니다. AI. 불교에서는 존재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유정, 하나는 무정. 유정은 딱 단순하게 말하면 여러분 같은 분이 유정입니다.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 무정은 돌 같은 거. 돌이 보고 듣고 생각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이게 무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AI는 뭐냐? 알고 보면 무정이 유정이 된 사례입니다. AI가 뭔가 이렇게 보면 이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사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거는 반도체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반도체는 알고 보면 트랜지스터라는 걸 갖다가 막 쌓아가서 만든 거예요.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트랜지스터고 그걸 이렇게 쌓은 게 이게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를 직접 해서 구동시킨 게 AI입니다. 그러면 이 트랜지스터는 뭐냐? 알고 보면 실리콘이 중심이 돼서 만든 거예요. 그럼 실리콘을 우리말로 하면 뭐냐? 이게 규석입니다. 돌이에요, 돌. 다른 말로 하면 AI가 판단하고 인식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돌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챗 GPT를 썼어요. 그랬는데 뭐 계산할 게 있는데 옛날 보면 그 계산기 두드리고 있을 텐데 그냥 AI한테 물어봤어요. 30 곱하기 얼마냐? 이랬더니 계산이 나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숫자가 가물가가 있잖아요.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보주라 이랬더니 그챗 GPT에서 뭐라고 나온지 압니까?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죄송하다고 그래. 이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또 다시 새로운 그 답을 내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소리는 기대 안 했는데 그것까지 왔어요. 다른 말로 하면 돌이 생각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얼마 전에 구글에서 AI 한번 구동했는데 렌즈 달아서 스마트폰으로 책상 위를 한번 싹 훑고 질문을 했어요. 먹을 게 있으면 알려달라. 근데 뭐 그 책상 위에 뭐 사과가 하나 있고 나머지 뭐 해로선 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구글이 정확히 알려줍니다. 사과가 있으니 그 사과를 드세요. 다른 말로 하면 사과라는 걸 인식하고 사과는 먹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그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정이 유정이 된 사례가 됐단 말이에요. 무정이 유정이 된 사례. 그러면 AI는 그러면 어떻게 구동해서 돌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느냐? 돌이 보고 듣는 게 가능하게 됐냐? 그 원리가 뭐냐? 그러면 결국은 가장 기본 단위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가동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트랜지스터는 어떻게 가동되냐?
실리콘에 인, 황 이런 걸 붙이면 실리콘은 전자가 4개고 인, 황은 각각 하나는 많고 하나는 적으니까 전자의 수가 달라지니까 많은 데서 작은 데를 옮겨가는, 그래서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그거 흐름. 다른 말로 하면 AI의 가동은 한마디로 간단히 이야기하면 결국 전자의 움직임입니다. 전자는 뭐냐? 양자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양자의 움직임이 뭐냐? 이게 불교식으로 보면 마음이 보는 거, 마음의 작용, 보는 작용은 결국은 전자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은 전자라, 양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통. 예전에는 신통은 뭐냐? 수행정진하면 생기는 것인데 특별한 능력인데 이거는 왜 수행정진하면 신통이 생기는가?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러려겠지. 왜 그럴까? 불교를 공부하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늘 왜 그럴까를 따지는 건데 왜 그럴까에 대한 그게 없었어요. 신통 옆에 이 그림 보면 6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천안통은 뭐냐? 여기 서울에 있으면서 정각원에 있으면서 저 런던에 있는 어떤 일을 아무런 시차 없이 동시에 그게 일어난 일을 보는 것, 이게 천안통입니다. 천이통은 그게 일어나는 일을 동시에 듣는 것. 근데 여기 아무리 거리를 멀게 불러도 멀리 해도 시차 없이 동시에 보는 게 핵심입니다. 동시에 보는 것. 이전에는 그러려니라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아주 중요한 양자역학의 기본을 이루고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앞부분에 양자 얽힘, 양자의 특성 중에 양자 얽힘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죠. 그죠? 양자 얽힘. 양자 얽힘은 뭐냐면 2개 이상의 양자가 서로 강하게 얽어 놓으면 하나한테 어떤 변화를 주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다른 거, 여기에서 예를 들어 태양만큼 멀리 떨어지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빛의 속도로 보내도 한 8분 38초가 걸린다고 그래요. 그럼 왔다 갔다 하면 16분이 더 걸려 17분 정도 걸리겠죠? 시차가 있어야 되는데 시차 없이 동시에 가. 동시에 받고. 이게 양자 얽힘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는가? 2022년에 여기에 대한 연구로 3팀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년뿐이 안 되니까 따끈따끈한 그런 건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물에 예를 들었죠. 여기서 물을 끓이면 딱 재니까 100도씨다. 이거 하고 물이 왜 100도씨에 끓는가? 이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험실을 해보니까 시차 없이 정확히 하나를 얻고 하나를 얽힌 2개가 하나의 반응을 주면 하나 동시에 반응하는 거는 알아냈는데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이거는 아직 물리학계에서 모릅니다. 언제 알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교에서 신통이 정확히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신통은 뭐냐? 여기와 그 먼 어떤 특정한 곳 2개를 얽는 거예요. 마음을 얽는 거예요. 마음을 얽는 거. 그런데 마음을 3개로 얽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타카나 이런 데 보면 이야기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전생담이 있습니다. 전생담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그 스님도 되고 아니면 제가자도 되고 부처님께 와서 상담을 합니다.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소하려고 해도 해소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요.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전생을 쭉 더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어난 이 일을 일으키는 전생의 그 일을 찾아내요. 너가 그대가 전생 어느 시기에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것의 가보가 지금 발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이런 거냐, 그 원인에 해당되는 걸 해소해야 이게 해소된다. 이런 전생담이 자타카에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또 알고 보면요, 양자 얽힘 가동이라는 겁니다. 먼저 부처님이 그 어떤 가르침을 구하는 사람과 타심통으로 마음을 얽습니다. 그래가지고 얽은 그 마음을 루진통을 통해 가지고 전생에 그 사람의 마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뭐냐? 시간의 객차가 없거든요. 양자얽힘 시간의 객차가 없거든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전생에 대해서 알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전생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재밌는 이야기가 됐지만 어떻게 보면 양자얽힘이나 이런 그 과학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 아, 이게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구나. 여기에는 기본 구조가 있고 원리가 있고 이론이 있구나. 여기에 있는데 물리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양자얽힘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잘 모르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많은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통연구가 이전에는 그냥 신통연구였는데 이제는 학문의 어떤 책이 내에 들어왔다. 불교에서는 일체지라는 게 있습니다. 일체지는 뭐냐? 마음을 모든 densan과 엮고 모든 걸 아는 게 일체지인데 양자얽힘에도 그러거든요. 양자를 지금 2번 얽은 거, 그러니까 양자와 양자 두 개를 얽은 것이 이미 됩니다. 3개도 이미 얽어요. 예? 그러니까 전생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루진통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읊느냐. 만약에 8개까지만 얽으면 그게 양자 컴퓨터인데 그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가 1억 5천 년 걸리는 걸 5분 내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체지는 모든 걸 얽으니까 그 얼마나 그게 되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문명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결국 마음을 얻는다. 신통을 부린다. 이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 이제 다른 각도로 이야기해갖고 예를 들어 요즘 불교계에서 가장 핫한 것이 명상입니다. 우리 특수대학은 불교대학원에서 불교학과도 있고 명상학과인데 학과도 있는데 명상심리학과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익스큐즈를 해야 돼요. 요즘은 불합격 이런 소리 안 씁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무너무 뛰어난 인재신데 모시지 저희들이 너무 부족한 관계로 모시지 못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다음 학기에 꼭 모시겠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당신 불합격했어 이 말입니다. 불합격을 시킬 정도로 많이 와요. 근데 명상은 뭐 하는 겁니까? 명상은 많은 사람들이 명상은 뭐는지도 모르고 와요. 있어 보이잖아요. 명상 있어 보이. 종교하면 불교하면 하도 오래되니까 좀 고리타분하게 들리잖아요. 서구에서 서양에서 기독교 하면 유럽이나 미국 친구들이 고리타분하게 여기거든. 그거 비슷합니다. 너무 오래되고 이런 고리타분해 보입니다. 명상은 얼마나 따끈따끈하고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옵니다. 그럼 명상이 뭐냐? 근데 예전에는 명상은 뭐냐?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 어떤 그런 건데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보면 마음을 아까 그래 양자역학에서 양자가 많이 얽히면 상호작용하면 그러면 그게 물체화돼서 그것이 세계가 벌어진다고 그랬죠? 불교에서도 마음이 많이 얽히면 그러므로써 어떻게 돼요? 복잡해지면서 중생의 세계가 벌어졌죠. 그러니까 명상이란 그 거꾸로 가는 겁니다. 마음을 단 한 가닥으로 나눠요. 그걸 불교에서는 진심이라고 합니다. 어디 나왔는데 진심. 진심을 통하면 이게 단일한 양자와 같이 파동화시킬 수 있고 이 파동은 무궁무진하게 뻗쳐나가요. 그래서 이것은 그림을 안 보여줍니다만은 단일한 예를 들어 빛 하면 일정한 파동을 그립니다. 높낮이 똑같고. 근데 참선 수행을 아주 오랫동안 해서 경지에 든 사람은 니파를 찍으면 감마파나 이런 걸 찍으면 이게 일정하게 파동으로 가는데 그게 단일한 양자의 그 파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모습이.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 것도 뭐냐? 단일한 마음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마음을 번뇌를 떼버린다는 것은 불교 용어로 보면 진심, 단일한 그 마음으로, 단일한 파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룬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신통의 영역까지 간 분들이 있는지는 본인들이 드러내지 않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명상은 뭐냐? 알고 보면 그런 구조인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런 단계를 이룰 건가?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지면 알고 보면 그게 뭐냐? 상온초 전도체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루니까요. 그런 걸 이루니까 상온초 전도체 단서도 될 수 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엉뚱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그런데 이 신통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신통도 알고 보면 뭐냐? 마음의 작용이라고. 마음의 작용. 그러니까 양자 얽히면 양자잖아요. 그러면 양자와 마음은 같이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만 잠깐 이야기 드는데 제법무화라는 게 있는데 이거 증명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유화론과 무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불교는 뭡니까? 무화론이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몸과 마음이 이게 다고 그거 말고 별도에는 없다. 이게 무화론이고 몸과 마음 말고 이거의 별도의 어떤 존재. 이거 브라만계에서는 아트만이라고. 뭐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은 그걸 영혼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영적 삶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이 없는데 무슨 영적 삶이 없냐?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금강경을 읽어봤으면 아상, 인상 뭐 그런 거 들어봤죠? 수자상? 아인, 수자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몸, 마음 말고 별도에 있다. 이게 유아론. 그게 없다. 무아론인데 13세기쯤 가면 불교학이라는 존재는 인도 대륙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그 불교학이 있을 13세기쯤까지 브라만교와 불교와 자인화교 사이에 가장 큰 논쟁의 주제가 유하냐 무하냐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인도 대륙에서는 결정적인 한 펀치가 없었어요. 양쪽 다. 우리 어렸을 때는 싸움을 하는데 싸움할 때 누가 이기고 지는가에 그 결정적인 한 펀치가 있어야 됩니다. 코피를 터뜨려야 돼. 코피를 터뜨리지 않는 한은 수긍을 안 합니다. 졌다고 수긍을 안 해. 근데 이 대론에서 코피를 터뜨릴 만큼 결정적인 단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유화론, 무화론이 코피를 터뜨리는 계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니가학에서 그랬대요. 니가학. 보고 듣고 이런 것은 종교적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서양 철학에도 인식론이 있고 인지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인지과학. 그러니까 인지과학에서 특히 요즘은 기기들이 좋아서 뇌과학 이런 데서는 딱 찍으면 나옵니다. 불교에서 보는 마음을 안식이라고 듣는 마음을 이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생각하는 마음을 의식이라고 하는데 여기 앞에 사과를 딱 보여주고 MRI를 찍으면요. 딱 찍힙니다. 여기 모차르트를 틀어주고 모차르트 틀면 안 되겠다. BTS를 틀어주고 다이너마이트 틀어주고 하면 딱 찍힙니다. 여기 본 그림 왼쪽은 아무것도 안 들었을 때 오른쪽은 뭔 음악을 들었을 때인데 차이가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어떻게 해서 이 차이가 있게 됐느냐?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과학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렇게 봤더니 이건 다른 것이 아니고 전기화학적인 작용이다 말이에요. 작용. 무화론, 유화론으로 들어가면 여기 붉게 보이는 거 있죠? 이 붉게 보이는 이 현상이 다냐? 아니면 이거 말고 별도로 뭔가가 있고 그것이 이걸 해석해내느냐? 이건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제3의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두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 마음 말고 그 이해권은 없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현대 과학에서
재범무화를 증명해냈습니다. 이거 말고 현상은 있는데 현상 말고 그걸 규제하고 그걸 조절하고 그걸 인식하는 그런 주체는 없다. 재범무화다. 그럼 뭐냐? 전기화학적인 어떤 활성화 작용 시냅스만 있다. 시냅스가 보는 거다. 법은 있다. 현상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우리 본래 주제로 돌아와서 이 시냅스는 뭐냐? 전자의 활성화입니다. 양자의 활성화. 그러니까 양자의 활성화가 보는 마음이에요. 마음의 작용이란 말.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양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더 이상 예를 들어 양자역학과 이런 학문과 불교가 별개의 것이 아니게 됐다. 그럼 특히 마음과 관련된 이쪽 물질이 마음이 아니면 마음이 물질이 아닌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여기에 대한 엄청난 원석은 물리학계는 없습니다. 우리는 대대적인 강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학을 공부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원석을 어떻게 우리 시대에 여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에게 통할 수 있게 가공해내는 능력이. 그러니까 불교학은 다른 말로 하면 가공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에 통하게 만들 수 있게 돼요. 다행스럽게 또 다른 다행스러운 것은 불교가 그 진도가 훨씬 앞서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이나 이런 것은 불교보다 진도가 늦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마음이 양자라면 그대로가 적용될 수 있는가? 여전히 의문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불교학 중에 유식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가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힘인데 마음인데 그걸 분류하면 물질도 있고 물질에 상대되는 마음도 있고 또 마음과 물질도 아닌 또 다른 것도 있고 이렇게 오이백법이라고 해서 이 세계 모든 것을 분류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물질도 마음이고 우리가 소위 작은 흡사한 의미로 해서 부르는 마음도 마음이고 이런 게 큰 의미로서의 마음,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도 마음이다. 소위 통일장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학은 어떻느냐? 앞에 보여드린 여기에 양자의 모준, 표준 모형이 있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나중에 보충은 됐습니다만은 머리 겔맨이라는 사람인데 칼텍의 70년대 활동한 교수. 이 이론이 어디서 나왔느냐? 불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만들었어요. 불교 특히 아비담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만든 사람입니다. 본인이 밝혔어요. 한쪽에는 불서, 한쪽에는 물리학서 이걸 들고 이걸 했다. 이거에 대한 표준문 이론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팔도론 혹은 팔정도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고 머리 겔맨이 붙인 이름입니다. 아비담마에서 단서를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또 깊이 들어가면 이런 질문은 여전히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 중에 하나가 광자가 있어요. 빛, 전자가 있어요. 아니면 커크도 업커크가 있고 다운커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각각의 커크 이걸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아까 유식학에서 말하는 오이백법 양자인데 그 모든 것이 마음인데 그 모든 것이 다 마음으로 이루어졌는데 각각의 다른 종류별로 분류가 있다. 이거하고 너무 같지 않습니까? 그죠? 양자인데 여러 가지 분류가 있다. 그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분류된 각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다 마음이다.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양자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색법, 신법이 알고 보면 같은 마음인데 불교에서는 여기에서는 광자하고 전자하고 예를 들어 광자하고 업커크가 본질적으로 같느냐 같지 않느냐 이거는 모릅니다. 아직. 왜 그래요? 물리학에서 가야 될 길이 더 멀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 그런 면에서는 더 진도가 나갔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 속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개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선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 불교를 공부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어떤 친구 와이프하고 결혼한 선택을 가장 잘한 거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결혼했냐? 와이프가 천일 기도를 해서 저를 만났습니다. 좋은 신랑 만나게 해달라고 천일 기도했는데 그중에 짜잔 나타난 사람이 접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택을 당한 사람이지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선택한 거는 뭐냐? 여하간에 불교를 공부한 겁니다. 근데 이 불교를 공부한 거는 뭐냐? 한편으로 보면 소위 법열이라는 거 있어요. 법열. 기품 중에 최고의 기품은 뭐냐? 이걸 통해서 불교가 추구하는 가장 작은 단위,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가 넓히면 이 우주 삼라만상, 이거는 어떻게 있게 됐고 어떻게 되어가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단서, 풍부한 원석이 여기 있고 그 원석을 발굴해서 가공하는 그것, 그럼으로써 진리를 추구하는 게 어마어마한 기쁨입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지만 이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많은 교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원찮은 법문한다고 죄송합니다.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습니다.